네,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오늘은 지난 9월 한 달간 완독한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선 완독한 책을 소개해드리자면 100가지 식물로 읽는 세계사, 호모사피엔스, 패자의 정신사, 침팬지 폴리틱스 이렇게 4권입니다. 지금부터 이 책들을 간략히 소개하고 리뷰하고 저에게 9월 최고의 책은 뭐였는지 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책 난이도입니다. 우측으로 갈수록 어려웠던 책입니다. 패자의 정신사는 인터넷에 화질 좋은 이미지가 없길래 제가 직접 촬영한 사진 가져왔습니다. 침팬지 폴리틱스는 중간이라 하긴 했지만 사실 쉬움에 두어도 될 정도로 어렵지는 않았고요. 호모사피엔스는 읽을 당시엔 어려웠는데 돌이켜보면 중간 난이도로 해도 괜찮은 책인 듯 합니다. 지금부터는 책 한 권 한 권씩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책은 호모사피엔스입니다. 이 책은 우리 사피엔스가 이렇게 발전하고 지구에서 최강의 종으로 만든 요소는 문화적 진화의 힘이라고 합니다. 인류가 승자가 될 수 있었던 요소로 이제 유전적 요소, 즉 신체적 요소죠. 그리고 지리적 요소, 문화적 요소 등에서 문화적 요소가 지닌 힘이 매우 컸다고 말하는 책이고요. 그렇다면 문화적 힘은 어떤 과정을 통해 생겨났고 전파하며 더욱 발전했는지 추적하는 책입니다. 표지에도 인류를 지배종으로 만든 문화적 진화의 힘이라고 써있는데 그 힘을 원리와 사례 등으로 정리한 책입니다. 특히 저자가 말하는 건 바로 학습의 힘입니다. 학습을 통해 계속 지식과 노하우가 이어져 오며 여러 아이디어가 만나 더욱 발전했고 학습에서 오는 발명, 발견이 더 이상 우리 사피엔스가 유전적 진화를 기다리지 않게 해주었다고 말합니다. 이거에 대한 예시로 한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물통입니다. 우리 인류는 다른 동물과 다른 점 중 하나가 장거리 달리기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다른 동물은 1시간 이상 전력 질주 못하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털을 포기하고 많은 땀샘으로 열을 배출해 달리는 게 가능합니다. 즉 물을 계속 섭취할 수 있다면 계속 뛸 수 있다는 건데 이걸 가능하게 해준 게 바로 물통을 발명해서거든요. 물통이 없었다면 우린 다른 형태로 진화했을 거고 오랜 시간 걸렸을 텐데 발명으로 유전자 진화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졌어요. 이처럼 우리가 만들어간 문화적 힘과 발명들이 우리 유전적 특성을 지속시키거나 보완해줘 긴 진화 시간을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종이 우린 된 거죠. 발명이 아니었다면 우린 더운 사막도 추운 남극도 그리고 여러 기후와 환경을 버티지 못해 여전히 미지의 세계가 많이 남았을 겁니다. 이번에는 이제 학습의 역설에 대해서 말해볼게요. 학습은 분명 우리를 최강종으로 만들었으나 학습의 역설도 존재합니다. 우린 자신이 더 똑똑하고 문명적이다 생각하면 다른 문화의 학습을 무시하거나 필요없다 치부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원주민을 만났고 이들이 인사로 상대방 얼굴에 침을 뱉는 문화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요? 혹은 오른손잡이나 오른팔에 열이 많이 생기니 이를 식히기 위해 물을 상징하는 파란색 소매가 달린 옷을 입어야 하고 왼손잡이면 왼손에 파란색 소매가 달린 옷을 입어야 한다는 문화가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실 건가요? 아마 따르겠지만 받아들이기 힘들어 나중엔 굳이 지키지 않을 겁니다. 우린 우리와 다른 걸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이죠. 그게 외모든 문화든 가치관이든지요. 미신도 많은 건 사실이지만 각 환경마다 생존을 위해 필요한 학습 요소가 많다는 것도 명심해야 합니다. 그분들은 과학적 이유까지는 알지 못해도 그게 자신들이 사는 환경에서 가장 생존 확률을 높이는 리스크를 줄이는 행동이라는 걸 가장 잘 아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배워온 걸 지우고 편견 없이 배워야 우린 온전한 학습이 가능하며 상호작용이 가능해요. 결국 해당 책은 인간에게 학습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학습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책이라고도 전 보았습니다. 두 번째 책은 100가지 식물로 읽는 세계사입니다. 100가지 식물에서 오는 100가지 인류 이야기인데 옴니버스 형식이라 큰 하나의 스토리 흐름이 아니기에 내용을 요약해 설명하기 힘들고 기억해내기 힘들긴 합니다. 그래서 책이 끝나고 여운이 덜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다양한 여러 이야기를 읽는 옴니버스 구조 덕에 지루하지 않게 여러 식물 이야기를 읽어보는 게 가능했습니다. 식물이란 결국 항상 우리 곁에 있어온 세상을 다채롭게 바라보게 해준 생명인데 이게 얼마나 우리 삶에 조용히 영향을 미쳐왔는지 말하는 책입니다. 동시에 큰 격변보다는 사소한 이야기도 많아 잔잔하지만 가끔 정말 예상 못한 일사 큰 격변이 끼친 식물이 있었다는 걸 알게 해주거든요. 그 덕분에 세계사를 다르게 보게 해준 책이기도 했습니다. 뭐 결국에는 보통 역사라는 건 이제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권력 다툼 이런 자극적인 요소, 자극적인 주제 그런 게 많은데 이 책은 그런 내용이 상대적으로 적고 잔잔한 편입니다. 저는 이 책에 있는 100가지 이야기 중 파리지옥 이야기만 정말 짧게 이번 영상에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파리지옥은 세상에서 가장 경이로운 식물 중 하나다라고 찰스 다인이 말했거든요. 왜 다인이 이런 말을 했냐면 당시 가치관인 자연의 사다리를 깨부순 존재가 파리지옥이기 때문입니다. 식물이 곤충을 먹은 것이고 최초의 분류학자인 칼폴 린네는 이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했거든요. 이게 자연의 사다리를 표현한 그림인데 자연의 사다리가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든 개념인데 가장 열등한 건 광물이고 그 위에는 식물, 그 위에는 곤충, 물고기, 조류, 포유동물 순의 동물, 마지막 꼭대기는 가장 신에 가까운 존재인 인간이 존재한다는 개념입니다. 이를 당시 서양 사회에선 그대로 다른 한문서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서구 사회는 오랫동안 성경을 제외하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두 철학자의 이론에 의지하며 살아왔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러다 보니 곤충보다 한 단계 낮은 식물이 곤충을 먹는다는 개념을 다윈은 매우 흥미롭게 받아들였죠. 반대로 칼폴 린네는 부정했습니다. 같은 사실이어도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냐 아니냐 차이를 잘 보여주는 예시였다 여기고 이렇게 진실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있기에 진화론이라는 개념을 다윈은 찾아낼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동물도 사람을 죽인 경우가 많은데 파리지옥을 왜 받아들이기 힘들었을까? 자연의 사다리에 의거하면 인간보다 낮은 사자, 늑대 등 동물도 사람 잘 죽이는데 왜 한 단계 낮은 식물이 곤충을 먹는 걸 부정하고 두려워한 걸까라는 생각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그렇게 이런 동물에게 왕과 문양 등의 삽입해 용기, 권력, 정령, 악마의 파수꾼, 신의 사자, 신을 상징하는 동물 등 이미지를 넣었던 게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네요. 현실과는 다른 기존에 따르던 믿음을 합리화하기 위한 것도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 좀 아쉬웠던 건 다양한 이야기가 휙휙 나오고 사라지기에 핵심과 흐름을 놓치기도 하고 정리 자체가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식물의 이야기고 인류사에 미미한 영향을 준 식물도 많아 흥미가 적거나 우리 일상과 상관없고 낭만을 채워주지 못하는 그런 식물은 아무래도 관심이 덜 갈 수밖에 없었어요. 뭐 예를 들어 튤립이라든지 장미처럼 이런 좀 낭만적인 식물들 그런 거면 모르겠는데 진짜 말 그대로 이런 게 아예 배제된 식물들이면 사실 읽으면서도 큰 생각이 안 들긴 했습니다. 물론 이건 저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럼에도 읽는 내내 뭔가 힐링되고 편안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재밌었다는 건 부정할 수 없으니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책은 침팬지 폴리틱스입니다. 동물원에 있는 침팬지 물리를 관찰하며 거기서 침팬지의 정치 행동과 권력 투쟁, 구성원의 대처 등을 분석한 책입니다. 침팬지가 사회활동에서 하는 정치적 행동과 연합, 지지 등을 통해 우리 사피엔스를 포함한 유인원 본성이 지닌 정치 활동과 본능을 관찰하게 해주는 책이었다 봅니다. 권력 투쟁의 기원을 보며 인간을 다시 보게 해주는 책이기도 하고요. 우리 인간은 정말 침팬지와 유사하구나, 정치 역사가 인간 역사보다 길구나, 그리고 침팬지가 정치적 선배구나 라는 걸 알게 해줍니다. 저는 이 책을 읽다가 문득 예전에 들은 문장 하나가 떠올랐어요. 바로 우리는 옷 입은 침팬지다 라는 문장인데요. 이게 박문호 박사님 이분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들을 알면 알수록 우리 인간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면서 더 고민하게 된 책이고요. 그리고 다른 영장류를 관찰하며 우리 인간이 지닌 고유의 본성을 관찰하게 해줍니다. 이 책은 인간의 우월성과 특별함이 아닌 우리 역시 포유 동물이라는 겸손함을 줍니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 리더의 의무란 무엇인지 침팬지 덕분에 다시 한번 되새겼어요. 리더란 결국 권력과 자원을 양도받는 대신 약자를 포함한 공동체를 지키고 분배하는 역할이다라는 걸 알게 해줬습니다. 수컷 개체 간의 강함에서 리더가 정해지는 게 아닌 정치와 연합, 암컷 공동체 지지를 통해 정해지며 힘이 밀리면 지켜주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리더는 그룹 전체를 신경 써 지켜야 하는 존재인 겁니다. 이를 제대로 못하면 암컷은 지지를 철회하고 공격하기까지 하니 우리 사회 정치와 지도자, 국민을 보는 기분이었어요. 민주사회 정치 본질은 결국 침팬지의 본질과 같지 않나 싶었습니다. 예시로 이제 수컷 개체끼리의 강함으로 리더가 정해지면 그냥 두 개체끼리 싸우면서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한쪽이 약해도 그 수컷이 이제 공동체 지지를 받으면 그 지지를 통해서 리더 자리를 지키기도 하더라고요. 더 약해도. 그런 것처럼 좀 흥미로웠던 내용이 많았습니다. 이분이 저자인 프란스 드바레입니다. 인간과 침팬지는 얼마나 유사한지를 정치와 사회활동을 통해 깨달으며 우리의 정치가 얼마나 본능에 충실한지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해준 책이었는데요. 동시에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다르다는 자만감을 덜고 겸손함을 배우게 합니다. 그리고 지도자 역량, 지도자 행동 따른 유권자 지지 변화 등으로 민주사회에서 정치란 무엇이어야 할지 다시 한번 질문하게 해주는 책이었어요. 이 책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벌써 마지막 책이네요. 마지막 책은 패자의 정신사입니다. 일본 근대가 시작되는 시기와 분위기, 변화를 정리한 문화사 책이고요. 전통을 중시하는 집단과 계화를 중시하는 집단 간 갈등과 대립이 있던 초반 사회 분위기와 일본이 근대로 가던 당시 시민사회 분위기와 문화 변화를 알게 해주는 책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잠시 일본이 개항하고 근대화를 하게 된 역사적 배경을 짧게 요약해 설명하려 합니다. 먼저 일본은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 사람이거든요.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세운 에도 막부 시절인 당시 미국의 메투페리 제독이 군함을 몰고 와 개항을 요구하는 무력 시위를 열었습니다. 이게 쿠로훈의 사건인데 이 사건이거든요. 이 그림 속.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일본은 미일 화친 조약을 1854년에 반강제로 맺으며 막부 권위가 실추하고 그리고 일본은 급격히 개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개항 후에도 이제 에도 바쿠, 즉 에도 막부 세력과 유신을 지지하는 전부군 사이 내전이 발발했는데 이게 무진년에 일어났다고 해서 무진 전쟁입니다. 1868년에 일어났는데 16개월간 벌어진 서일본과 동일본의 내전서 유신 정부군이 승리하며 에도 막부 정권은 막을 내리고 메이지 유신을 본격화해 일본은 근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도쿠가와 요시노부로 15대 막부이자 최후의 쇼군이었고 이 사람이 이제 메이지 텐노, 메이지 천황이었습니다. 메이지 유신인 이유가 이 사람 성이 메이지여서입니다. 이런 과정으로 근대화를 시작한 건데 개인적으로 제가 이 책을 읽으며 느낀 감정은 진짜 더럽게 어렵다입니다. 문화사, 시민사회 변화를 나타내는데 처음 듣는 인물, 기업인, 기업, 동화 등 마이너하고 생소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따라가기 힘들었고 집중하기가 힘들어 들어온 내용이 사실 많이 없었습니다. 일본 문화사 관련해서 많은 내공이 있으신 분이 아니면 이해하기 힘들 내용이 많으니 내공을 쌓고 읽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림과 미술사 이야기는 제가 흥미있어하는 주제라 재밌었는데 그 외에는 너무 생소했어요. 하다못해 청일전쟁, 세계대전,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식민지 역사 등이랑 엮은 역사 이야기가 나오거나 혹은 위 사건으로 일본 사회가 어떻게 바뀌었다든지 어떤 가치관에 지녔는지 예시로 국화와 칼 같은 책인 줄 알고 기대했는데 그거와 전혀 달라서 어려웠고 당황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무것도 주지 못한 책은 아니라 여겨요. 일본 근대화를 이끈 가치관과 당시 변하고 있던 일본 시민사회 분위기를 말하는 책이고요. 그리고 처음엔 서양 것을 맹목적으로 따르다가 나중에는 일본 제일주의, 제국주의가 생겼으며 전쟁의 패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패자하고는 다른 마치 자신이 승자라고 여기는 일본의 현 정치인을 설명하는 책이었습니다. 왜 패자의 정신사인가인데 일단 제목이 내용과 달라 좀 아쉬웠던 책입니다. 아쉽게도 패자의 정신사라는 제목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일본 특유 승자 마인드는 크게 나오지 않았고요. 차라리 일본 근대 시작이라는 식으로 제목을 붙였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근대라 부르는 기간은 결국 먼저 우위를 점한 서구 문명과 사상을 맹목적으로 따르고 추구해 복사했을 뿐인 시기였지 진보와 혁신이라고 부르긴 힘들다는 느낌도 들었어요. 이제 현대는 근대에 배운 걸 자국 문화, 전통, 가치관에 맞춰 각 국가만의 기술과 제도로 만들어야 하는 순간이 왔다고 생각하고 필요하다고 여겼습니다. 책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9월 최고의 책을 선정하려 합니다. 제가 읽은 책 중 9월 최고의 책은 바로 침팬지 폴리틱스입니다. 침팬지 사회에서 정치와 권력 다툼, 동시에 사피엔스와 정치 기원을 보면 우리 본질을 다시 한번 숙고하게 해준 책이어서 선정했습니다. 사실 호모 사피엔스와 이 책 중 고민 많이 했거든요. 호모 사피엔스는 학습서 오는 문화적 힘을 말하며 그게 인류가 지구 최강종으로 만든 핵심이라 말한다면 침팬지 폴리틱스는 인간 역시 영장류며 같은 본능과 기원을 공유하며 오히려 침팬지보다 후발주자라는 걸 일깨워줘 겸손함을 주었기에 선정했습니다. 둘 다 결국 인간을 생각하게 해주나 해당 책이 다른 종까지 포괄을 생각하게 해줘 선택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환경에도 살짝 어느 정도 관심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지금 사회에서는 개인의 겸손함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의 겸손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선정한 것도 있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니 우리 인류를 향해 개인적으로 전 이런 결론도 내렸습니다. 바로 우린 럭키 침팬지다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9월 완독한 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부디 여러분에게도 조금이라도 도움되시고 독서 욕구를 증진시켜 주었길 바라며 마칩니다. 그럼 다음에도 좋은 영상을 찾아올 테니 또 만나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책는 백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